세 번째 현재 병원의 노무와 세무는 특별하다. 박희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희배 선생님은 닥터 플러스 컨설팅 상임이사, 현 희우법률 세무사 사무소 본부장이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희우법률 세무사무소 본부장 박희배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병원의 세무와 노무는 특별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40분간 정보의 공유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세무와 노무가 철저히 이제 공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와 노무를 각각의 업무로 취급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의 세무와 노무는 많은 부분들이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의 설립부터 폐업, 양도, 양수까지 하나의 패턴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만 좀 안주하는 듯한 분이 좀 많은 분위기여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차근차근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세무하고 노무에 대해서 좀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전달한다기보다는요,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 희우법률 세무사무소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 희우법률 세무사무소는 박희준, 이순호 변호사님들이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1999년도에 설립돼서 근 20년 동안 세무사의 세무 업무, 심사 전문가의 심사 업무, 노무사의 노무 업무, 변호사의 법률 업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병원 전문 법률 세무사무소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저희가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컨설팅해서 월 매출을 30% 이상 수직 상승시킨 사례들이 있고요. 각종 세무조사, 현지조사, 근로감독하고 연계된 행정소송, 승소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의 이제 대기업 카즐란이라는 곳하고 한국의 성형외과하고 전략적 업무 제휴를 저희가 체결해 드려서 중국인 환자 유치와 함께 외화 벌이에도 좀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최근엔 저희가 대한지역병원 협의회 해온 병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들이는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접수된 해온병원들의 평균치는 많은 병원은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준수사항을 숙지한다. 사실 이거를 모르시는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린 이유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준수해야 하는 것들이 이렇게 꽤나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이런 시간에 한번 느껴보지 않으면 언제 느껴볼 수 있을까 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 명부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해고 예고, 재해보상 의무, 출산 전후 휴가, 퇴직금, 최저임금, 성희롱 예방교육, 건강진단 의무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자, 1인 이상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세무 문제하고 노무 문제가 공존할 거라고는 좀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고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임금대장 작성이라든가 연차 및 생리휴가, 휴업수당, 안전보건 교육 의무 이렇게 5인 이상이 좀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세무와 노무를 분류를 해보려고 하면 경계가 지금 되게 모호하고 참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세무사들은 기장 대리 업무하고요, 세무 조정하고 성실신고가 주 업무인데, 노무사는 또 급여 계산하고 사대보험 업무가 주 업무죠. 그런데 지금 근래에는 이 업무의 경계가 애매해져 가지고요, 세무사는 노무사의 업무를, 거꾸로 노무사는 세무사의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면 난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근래에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상시 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준수사항인 출산 전후 휴가를 보는 시각도, 세무사는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가니까 인건비 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무사는 출산 휴가를 가게 되니까 육아휴직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우리 또 병원장님들은 육아휴직 지원금하고 대체인력 지원금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도 다른 거죠. 말 나온 김에 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전 지원 제도를 잠깐 보면은, 첫 번째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우리가 이제 육아휴직에 대한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장려금을 지급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고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거든요. 지금 이게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갖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다 이렇게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데요. 근래에 이 육아휴직에 관련된 그리고 대체 인력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출산 전후에 관련된 이런 휴가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지원금의 그 세무 처리하고 노무 처리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 일을 과연 이제 누가 하고 있느냐, 뭐 세무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노무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이제 병원에서 다 이런 종류 업무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나 업무 실수를 좀 범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금대장 작성도 한번 잠깐 보면은 세무사는 세무사의 임금대장 작성 방법하고요. 노무사의 그 임금대장 작성 방법이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대개 이제 기본급에서 식대 뭐 10만 원 비과세 시키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항목에 치중해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게 되는 거고요. 노무사는 이제 근로시간에 따른 뭐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 이제 4대 보험 업무에 치중해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세무하고 노무가 적절하게 공존하지 않으면요, 이 임금대장에서도 오류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노무사가 주는 그 급여대장을 세무사가 대개 그대로 준용해서 임금대장을 작성해서 신고합니다만은 이 과정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그 병원 근무자의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문제로 언론을 좀 탄 적도 있었죠. 병원장님들이 사실 뭐 그 돈이 아까워서 안 줬겠습니까? 대다수의 병원에서는 이런 임금대장의 정리가 정확하게 좀 작성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수 10인의 그 준수사항인 이 취업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병원의 법전입니다. 법전인데 이게 보면 취업규칙을 되게 뭐 표준 취업규칙 다운받아서 뭐 이렇게 대충 하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오늘 한번 조금 한 번 더 주의 깊게 봐주십사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을 숙지한다. 자, 병원에서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관계되는 노동관계법으로는요,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있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이 관계됩니다. 특히나 병원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교육 지침의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들은 또 병원에서 고용보험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좀 금전적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병원의 세무와 노무는 과연 어떠냐? 아직도 세무와 노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세무와 노무는요, 특히 병원, 다른 업종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험을 해보면 병원 업종에서 특히 병원 보건업이잖아요. 이쪽에서는 세무와 노무는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무는 기본적으로 임금을 받으려고 육체적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일이고요. 세무는 납세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신의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직원들을 많이 채용하시니까 그분들을 일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세무와 노무를 동시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무와 노무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조금만 더 세무와 노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이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되게 그 세무하고 노무하고를 보면 따로따로 봐서 병원을 운영하실 때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나중에 사실 가업 승계가 위료법인 아니면 힘들기 때문에 되게 이제 폐업을 하거나 양도양수를 하게 되는데, 양도양수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다 폐업을 하게 되죠. 양도를 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런 좀 뒷부분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세무하고 노무를 따지면서
물론 이제 세무사나 노무사가 잘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세무사랑 노무사를 믿지 말아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는 본인이 정보를 갖고 있어야 세무사도 그리고 노무사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정보를 오늘 드리는데 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은요, 세무와 노무의 상관관계를 숙지한다. 지금부터는 세무와 노무가 어디까지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정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의 세액공제하고요, 노무의 지원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먼저 노무와 관련되는 세액공제에는 크게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하고요,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게 병원하고 다 관계가 되는 것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시킨 이후에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중 병원도 해당되니까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후에 2020년까지 복직된 경우에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공제합니다. 이 세액공제 이런 부분을 절대로 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합소득세 내실 때 이런 부분에선 정말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한 여성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 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단 법에서 정하는 것에 물론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요즘에 병원이 확장되면 다 필요한 거니까 세 번째로 이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죠. 이거는 이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법에서 정한 증가율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법에서 정한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 증대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고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근로기간 및 근로 형태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의 2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인데요. 2021년 12월 31일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에서 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청년 등 근로자 인당 1,100만 원, 청년 등 이외자는 인당 7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가 되게 많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돌아가시면 과연 우리 세무사가 노무사가 이 세액 공제를 잘 보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 재무제표 한번 받으셔가지고 이런 세액 공제가 잘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준수해서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있고요. 그래서 노무의 지원금도 지금 살펴보시면은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의 분야별 정책하고요. 취업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전망 대상별 정책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하고 노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무와 노무는 계획을 잘 세워서 차분히 진행시켜 나가면 금전적으로도 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장에는요. 과연 이제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원서부터 퇴사까지가 하나의 플랜으로 좀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병원의 그 인력 구조는 채용부터 퇴사까지 하나의 플레이다. 뭐 많은 업종들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그 보건업에 속하는 병원은요, 병원의 설립부터 병원의 폐업 또는 양도 양수시까지를 큰 하나의 플랜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채용부터 근무 또 퇴사 시 많은 노동관계법하고 지원 제도를 좀 면밀히 살펴서 적극 반영을 하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물론 의료법인은 조금 더 자유롭겠습니다. 물론. 하지만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대다수인 현실에서는 기업의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병원을 폐업하거나 양도 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시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지금 제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적임자를 채용하시고자 하겠죠. 진료부라면은 이제 덕망 있고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싶으실 거고, 간호부라면 뭐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간호사분을 채용하고 싶으시겠죠. 자, 예전이라면 근로자의 인성을 최고점으로 삼아서 채용을 하고 근무를 한 후 아름답게 퇴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력 구조의 채용부터 퇴사까지의 플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젠 좀 시대가 좀 변했죠. 많은 변화가 적용되어야 완벽한 인력 구조의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장에서는 이제 근로자의 채용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병원의 세무와 노무는 직원 채용 시에도 고려한다. 자, 이제는 이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 조건도 좀 바뀌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근로자를 통한 그 근로소득 증대하고요. 그리고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존재하고 또한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왕이면 여기에 써놓은 7가지 사항에 관계되는 사항은요, 세액공제나 정부의 지원금 정책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채용하실 때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취지에서 좀 썼고요. 첫째로는요, 근로계약의 기간에 정함이 있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둘째로 비상근 촉탁 근로자도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예 뭐 지원이나 공제 대상에서 빠지니까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죠. 셋째로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 넷째로는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요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성질 신고할 때 다 써서 내게 돼 있죠. 사업주, 뭐 배우자 이런 내용까지. 그리고 다섯째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그다음에 고용 후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7번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모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F5, 결혼 이민자, F6, F6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소속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오래 일하기를 원하신다거나 고용을 감소시켜야 되는 사정이 있거나 고용 촉진을 위한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뒷시간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되는 거는 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법령이 아직 그 탄력 근로에 대한 법령이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어서 지금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히 큰 고민을 하셔야 될 때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표준취업규칙에서도 좀 잠깐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표준취업규칙인데요. 많은 취업규칙 중에서 근로자 채용 시 이제 근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육아휴직 부분하고 유급휴일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시 근로자 수가요, 300인 이하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 병원에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는요, 육아휴직을 시키면 월 30만 원의 간접 노무비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월 30만 원의 간접 노무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 인건비로 병원은 월 60만 원이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인계 기간에는 월 1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무사들 이런 것까지 챙겨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 보험하고 급여대장 만들어서 보내기도 바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는 병원에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전달하는 거고요.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로 인한 그 업무 공백을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하고 다른 고용 창출금하고도 좀 잘 연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그 다음엔 휴일입니다. 휴일에 관련해서는 뒷장에서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취업규칙에서 이제 휴일에 관한 정리를 좀 잠시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거 근래에 이제 그 병원에서 휴일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하고 사업주 입장이 많이 다른다는 점을 참 많이 느끼는데요. 근로자는 빨간 날인 휴일은 다 쉬고 연차유급 휴가까지 다 받고 싶어 하고요. 사업주는 남들 다 쉬니까 쉬게 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연차유급 휴가까지 다 챙겨달라고 하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황을 좀 많이 봅니다. 현장에서. 자, 휴일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근로자분들이 남들 다 쉬니까 빨간 날은 무조건 쉬는 날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로자의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해당 병원이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을 병원의 공식적인 휴일로 인정하지 않으면요, 해당 휴일은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취업규칙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취업규칙도 살펴봐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요새 근래에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년부터죠. 내년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무조건 다 쉬어야 되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에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부터는 다 쉬어야 되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에 다 쉬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시간의 여유가 아직은 좀 있으니까 휴일과 관계된 연차 휴급 휴가에 대한 내용하고 그에 따른 이제 연차 수당 제도 개선에 좀 참고하시는 취지에서 요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병원장님들이 많이 오시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이런 말씀도 드려봤습니다. 이거 갖고도 좀 분쟁이 많더라고요, 근래 휴일의 문제 갖고도.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 다들 잘 쓰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 기간에 이제 정함을 가지고 가면 많은 정부, 지금 이제 이 근로계약 중에서 기간의 정함을 가지고 가시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굉장히 좀 많은데 그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주십사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소정 근로 시간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 가져가시면 또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이제 단순히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대가 아니고요. 사업주를 보호하는 시대이니까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서 혹시라도 발생되는 분쟁에 대비하시기 바라는 취지에서 한번 사면에 띄워봤습니다. 자, 병원의 세무와 노무는 직원 근무에서 퇴사까지도 고려한다. 아까는 이제 채용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은 이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직원이 퇴사하는 시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근로자가 채용돼서 근무 시에는 언젠가 퇴사할 시점까지 고려해서 4대 보험 계산하시게 되고 직원 급여의 호봉 계산하시게 되고 퇴직연금 가입하시죠. 그리고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하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지속적으로 반영시켜서 세무하고 노무에 반영하시면요, 종합소득세도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되고 지원금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이거 해서 채용하시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검수하셔서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주 52시간제의 도입이 내년인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니까 인력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병원들이 이제 이 주 52시간제 도입이 확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근로시간 관리는 내년에 시행되는 주 50시간 도입하고 관련해서 지금 장시간 근로를 좀 개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직원의 조직 그리고 인력 구조를 개선시킬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뽑는 시대가 아니고요. 세액공제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잘 두루두루 살피셔서 채용하고 근무하고 퇴사시키는 이런 플랜을 갖고 가셔야 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 전후 휴가하고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제도를 적극 반영하시고요. 연차 휴일, 휴가, 임금 관리에 좀 주목하시고 근로자 규칙 사유에 해당하는 그 징계 제도도 좀 보완해 나가시면서 법정 의무 교육인 성희롱 예방 교육,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안정 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을 잘 이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보면은 병원에서 참 챙겨야 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개 병원에 좀 방문해 보면 실무자가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한데 제가 이제 여기 병원장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은 약사에게고 진료는 의사에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요 경비를 좀 아끼실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좀 맡기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을 채용하고 근무를 시키고 퇴사를 시키고 또 결국엔 나중에 병원을 문 닫는 기간까지를 완벽한 플랜으로 좀 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이 이게 되게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우리 병원이 지금 절정기라면 분명히 양도양수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꼭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현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다음 장에는 병원의 세무와 노무는 폐업까지도 고려한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은요 원장님께서 오랜 세월을 두고서 키워나갑니다. 하지만 가는 세월을 어찌 막겠습니까? 병원은요 의료법인이 아니면 가업의 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는 대개 이제 폐업이나 양도양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양도양수 시에도 양도한 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있을 수 있는 폐업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업 시의 세무 일정을 이번 기회에 한번 그냥 들어봐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과세사업자 또는 겸업사 입장인 병원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개인 면세 사업자인 병원은 폐업한 다음에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합니다. 네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과 관계없이 폐업한 다음 연도 5월 말 또는 6월 말, 그러니까 성질 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이죠. 그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 시 주의하여야 할 내용으로는 폐업 시 병원 재고자산의 반품, 폐업 시 병원의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매각, 폐업 시 잔존 재화의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시 잔존 재고자산의 폐업 후 매각 및 소비 시 종합소득세 수익금액에 포함합니다. 폐업하실 때 그 잔존 재고 재화를 자가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는요, 그 소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양도양수 때문에 소송 참 많이 합니다. 저희가 양도양수 소송 참 많이 하는데 어찌 보면 되게 간단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정리가 안 돼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대한지역병원협회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이 좋은 날에 와서 폐업 얘기하는 게 참 안 좋습니다만 이거를 고려를 안 하신다라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의 세무와 노무는 양도 양수까지 고려한다. 병원은요, 대개 폐업보다는 그 양도 양수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 병원의 양도 양수에는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은 그리고 또 주는 사람은 서로 입장이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업 양도 양수 절차로는 이제 첫째, 사업 양도자의 결산 및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둘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재무제표상에 자산부채의 승계사항하고 영업권을 기재합니다. 셋째, 양도한 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 병원의 양도 양수의 방식에 있어서는 포괄 양도 양수 방식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면 이제 포괄 양도 양수 방식에 의할 경우에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 계산서 및 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셋째, 고용승계 등 절차가 좀 원활하죠. 여기서 포괄양도 양수 방식이라는 것은 원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으로 그 내용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권리란 인적, 물적, 시설을 말하고 의무란 부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양도 양수를 진행하는 경우 가계약 등을 먼저 하시고 본계약을 진행하시기 전에 병원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원활하게 포괄양도 양수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좀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병원의 그 권리 의무 관계 정리 절차를 보면요. 첫째로 결산에 의해 확정된 자산 및 부채가 양수자에게 인계되니까 자산 목록을 작성해서 실물이 없지만 자산이 있거나 실물은 있지만 자산이 없는 자산을 장부상으로 현실화시켜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자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지만 통상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상매출금하고 받을어음과 같은 채권 중에서 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회수 불능한 부실채권은 상각처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 같은 부채는 거래처별로 목록을 좀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병원에 있는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중 반품이 가능한 것은 반품을 하고 불가능한 자산의 재고 자산을 정리하여 재고 자산을 금액을 확정하셔야 하고요. 셋째로는 이제 퇴직금의 승계를 이제 진행할 경우에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금 상당액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이제 진료비는 양도양수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인과 양수인의 소유로 구분하고 양도인은 환자 미수금은 최대한 기준일 이전에 회수하시고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인계합니다. 또한 공단 청구 대상 및 미청구, 이의 신청 등 추가 청구의 필요성을 확인해서 청구하고 진료비 채권의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병원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건물주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획이 있는 경우 사전에 건물주와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대다수의 병원이 자기 소유의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 임대차를 통해서 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요새 그 병원의 그 임대차를 하는 건물주들이 보면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수리건 같은 경우 잘못 엮여서 들어가면 그냥 4억에서 6억 정도가 그냥 빨려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병원 계약하실 때 양도뿐만 아니라 양수, 병원을 사실 때도 건물주하고의 계약서 굉장히 신경 써서 쓰셔야 됩니다. 꼭 변호사한테 검수를 받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 문제도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병원 팔고 나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바꿔야 된다거나 일단 헛소리를 하는 악덕 건물주들이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시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와 같이 그 권리 의무에 관련한 정리가 완료되고요.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반드시 양도인 양도양수 기준일 이후에 폐업을 하여야 하고요. 왜냐하면 기준일 이전에 폐업을 하게 되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승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랑 지급명세서 제출 문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의 문제 및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통 양도양수 기준일이 지나고 한 달 정도 후에 폐업을 하게 되고요. 이런 이유에는 병원의 진료비 공단 청구는 진료일이 끝나고 다음 달 초에 청구가 들어가게 되는데, 공단 청구를 위해서는 사업자 지위가 꼭 존재되어야만 직접 양도인이 수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뭐 양도양수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특히나 지금 병원을 혹시라도 인수받으실 분이 있으시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고용증대하고 고용 창출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 양도양수 계약서 쓰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인터벌 좀 두고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따지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이라면 5억에서 6억 정도의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퇴직금 승계 계산하실 때 굉장히 좀 잘 처리해서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문제에서도 보면은요, 보통 병원이 그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해서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하죠. 과거에는 사업용 그 유형자산의 매각이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의 총수익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유형자산의 평가자산을 그 최대한 높여가지고 영업권 평가액을 줄여가지고 세금을 절세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유형자산 처분 가액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그냥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을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늘어나서 사업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합소득 금액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현재 사업용 고정자산하고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닌 일반적인 영업권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고요. 경비 입증 없어도 6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유형자산 가액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사업의 그 포괄양도 양수의 경우에 사업의 양수인은 양도양수 계약서상의 영업권, 권리금의 40%의 금액을 22%를 원천 징수합니다. 근데 이것도 착오하셔가지고 손해보는 병원을 좀 꽤 많이 봤는데요. 나머지 영업권을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원천 징수만 하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 파는 사람이 힘들어서 팔게 되면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양수자로부터 수령하셔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희우 저희 법률 세무사는요, 세무사무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무심사 노무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안정성 향상시키고요, 각종 모니터링 통해서 병원의 경영성과 분석하고 효율적인 경영 전략 수립하는 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대한지역병원 협의회에 소속되신 병원이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희우법률세무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희우법률세무사무소 본부장 박희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